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서동환의 피칭학 개론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가 꽤나 쌀쌀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마스크와 손을 소독하는 일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동환의 피칭학 개론 이론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투구를 6가지 섹션으로 나눴죠. 첫 번째가 이제 셋업, 두 번째가 킥, 이제 세 번째가 슬라이드 스텝.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섹션인 포스처 스테빌리티, 그리고 스트롱 월, 그리고 로테이션 앤 브레이크.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세 가지 섹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긴 수업은 아니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서동환의 피칭학 개론 이론편,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세 가지 섹션, 이 세 가지 섹션에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보시고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동작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동작이 되겠죠. 포스처 스테빌리티. 네, 말 그대로 포스처 자세죠. 네, 자세, 그리고 스테빌리티 안정성. 자세를 안정시켜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좀 더 뒤에 넘어가서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킥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놨던 모양, 그 모양을 왼발이 착지할 때까지, 랜딩할 때까지 잘 지켜주는 그 과정을 포스처 스테빌리티라고 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트롱 월. 네, 이 스트롱 월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회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회전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 회전의 방향성을 일정하게 만들어줄 친구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를 이 스트롱 월이 해주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왼쪽 다리가 해줍니다. 왼쪽 다리가 단단하게 버텨서 이 방향성 없는 회전이 여기 왼쪽 벽에, 단단한 벽에 부딪혀서 전면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벽이 단단하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로테이션, 네, 회전이죠. 그리고 이 회전이 힘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함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과 브레이크 동작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피니시 동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 포스처 스테빌리티 동작에서는 높이 설정. 네,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이를 찾아서 그 높이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의 회전, 그리고 견갑골의 그랩. 네, 견갑골을 쥐고 있는 형태죠. 견갑골을 잘 쥐고 있어줘야 골반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꼬임이. 네, 근데 이게 견갑골이 쭉 빠지게 되면, 이게 그래도 쥐고 있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고관절 또한 같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내가 힘을 사용해야 될 임팩트 순간에는 오히려 힘이 풀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스트롱월 동작에서는 대퇴사두. 네, 이 대퇴 앞쪽의 사두, 대퇴사두근이 얼마나 단단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얘가 정말 단단하게 버텨줘야 되고요. 얘의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 왼발은 정말 지면을 단단하게, 굉장히 견고하게 눌러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투구라인 설정. 네, 바깥쪽이든 몸쪽이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회전이 좋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라인이 설정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그래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은 후인 하강. 네, 후인 하강이라는 얘기는 뒤쪽에 있고 아래쪽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앞쪽에 있게 되면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100m를 돌아서 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6번 이제 로테이션 앤 브레이크에서는 왼쪽 무릎 위에 배꼽. 그러니까 이 왼발이 벽을 잘 만들어줬을 때 이 상체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 회전을 하면서 공이 나가는 이 임팩트 순간에 왼쪽 무릎 위에 배꼽이 올라오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자리에서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앞뒤로 숙이는 것이 아닌 제자리에서 회전. 이 회전이 깊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상체를 숙인다고 착각하시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언더스티어. 언더스티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차가 이제 좌회전을 강하게 하게 되면 조수석에 앉은 분들이 좌회전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많이 벗어나게 되죠. 이거 이제 이 현상을 언더스티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코너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뭐 카레이스에서 코너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언더스티어 반경이 커질수록 굉장히 기록에서 불리하게 되겠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격이던 투수는 어차피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좁아지는 것이 타격에 있어서는 짧은 컨택, 공에 간결하게 부딪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투구에 있어서는 그만큼 내가 릴리스 포인트를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동작인 포스처 스테빌리티, 자세 안정성. 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정말 유명한 4명의 투수들이죠. 네, 이 4명의 투수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회전축이 배꼽 위에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그 회전축을 기반한 상체에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뭔가 찌그러지는 동작 자체가 전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포스트 스테빌리티라 그러면 내가 최초에 마운드 위에서 세트 포지션을 하던 와인드업을 하던 간에 내가 킥을 했을 때의 최초의 모습. 네, 킥을 하게 되면 일단 우투수 기준으로 오른쪽 발 위에 머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 위치를 했을 때 생긴 회전축을 왼발이 랜딩할 때까지, 착지할 때까지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과정, 이 과정을 포스처 스테빌리티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과정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여기서 회전축이 이쁘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전 이쁘게. 사이드암이라면 여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회전이 될 거고, 네, 3쿼터는 살짝 더 누워주겠죠. 누워준 상황에서 회전, 오버스로는 조금 더 누워준 상황에서 회전. 전체적으로 이제 회전이 일어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회전은 짧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작한 원은 이렇게 이쁘게 시작하는데 포스처 스테빌리티가 안정되지 않으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마지막에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지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투수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복근이 되게 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근이 세야 이 과정들을 버텨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리막길이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탄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관중들이 많으면 긴장감이 생기고, 네, 나도 모르게 호흡이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패턴을 조금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복부나 코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처 스테빌리티죠. 네, 포스처 스테빌리티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회전축을 유지시켜주는 것. 회전축이죠. 머리와 배꼽 여기를 유지를 잘 시켜주는 것, 그리고 견갑골을 쥐고 있는 것. 보시면 여기 오른쪽 견갑골 쪽이 다 유니폼이 약간 주름이 져 있어요. 이쪽도 굉장히 넓어져 있죠.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거의 팔꿈치가 뒤에 붙을 정도로 굉장히 견갑을 잘 쥐고 있고요. 류현진 선수 마찬가지고요. 이 견갑을 잘 쥐고 있어야, 이 견갑을 쥐고 있다는 것이 잘 쥐고 있어야 그만큼 잘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남미나 이런 데 투수들 사진을 많이 보시면 거의 뭐 팔꿈치가 뒤쪽으로, 등 뒤쪽으로 이렇게 붙을 정도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견갑을 그 정도로 잘 잡는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공이 빨랐던 선수가 있는데, 랜디 존슨이라는 좌투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정말 팔꿈치가 거의 뒤에 붙을 정도로 공간을 잘 만드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져서 요만큼 던지는 것보단 넓혀서 던지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견갑을 쥐는 게 고관절도 풀리는 걸, 그러니까 애초에 일찍 회전하는 걸 막아주고 내 자세 유지시켜 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5번째 섹션입니다. 네, 스트롱 월, 네, 견고한 벽이라는 뜻인데요. 견고한 벽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전의 방향성, 그리고 상체가 빨리 개입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 동작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박찬호 선수의 허벅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발 모양이, 이게 아마 화면에 다 표현은 안 되겠지만 발 모양이 이렇게 밟는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내전근이 조금 더 활성화된 모양이에요. 왜? 내전근이 활성화돼야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과정에서 얘가 같이 이쪽 허벅지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과하게 넘어오게 되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수라든지 공은 빠른데 볼끝이 홈플레이트에서 이제 결과가 안 좋은 선수들이 이 왼쪽 벽을 굉장히 못 만드는 선수가 많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의 투구 폼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인데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발 자체가 굉장히 안으로 많이 막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체중이 적게 나가는 선수가 아닌데도 힘이 굉장히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 발이 이렇게 버틸 정도로 하체의 내전근이라든지 허벅지 힘 그리고 이 하지 힘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네, 이 체중을 버텨낼 정도로 이 과정을 지켜낼 정도로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공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 과정을 지켜낸다는 것이.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조금 특이한 레퍼런스를 준비했는데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발이 좀 많이 오픈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왼발이 오픈이 되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왼쪽 무릎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유연성이 정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자세가 나오려면 유연성이 타고나야 됩니다. 이게 타고나지 않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다치는 동작 중에 하나고요. 정말 유연성이 타고나고 체중 관리를 워낙에 잘 했고 어떤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리듬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동작이지 이걸 함부로 흉내내서는 좀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꼭 지켜야 된다는 거는 무릎은 항상 막혀 있어야 되는 거. 발끝이 막힐 수가 없다면 못해도 무릎은 막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이 동작은 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되도록이면 왼발이 좀 닫혀 있고 왼발이 닫혀 있으면서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외회전이죠. 네,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걸 막아주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구에 있어서는. 네, 그래야 제구가 일정해지는 거죠. 방향성 없는 회전이 와서 단단한 벽에 부딪혀서 이 방향성 없는 회전이 전면으로 전환이 된다. 근데 그것이 전환이 되는 시점이 몸쪽 방향으로 전환이 될 건지 바깥쪽 방향으로 전환이 될 건지 이것이 피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유족, 그러니까 우투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이 축이 되기 때문에 축족이고 왼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족이라고 해요. 좌투수는 반대가 되겠죠. 이 동작에서 자유족의 견고한 벽은 회전 운동을 전면으로 전환시켜주는 것과 안정되고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강한 부딪힘이 일어날수록 힘의 손실이 줄어들어서 더 강도 높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게 역도, 골프, 야구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세 가지 스포츠 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꼭 빠질 수 없는 힘이 바로 지면 발력입니다. 이 땅을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힘을 그 무게를 이제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강한 부딪힘이 일어날수록 얘는 그만큼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이 강한 부딪힘이 있지만 얘 또한 강하게 견고하게 버텨준다면 이 임팩트는 상당하다는 거죠. 네, 이 임팩트가 결국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굳이 손이나 팔에 과한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볼을 일정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을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네, 제가 이제 실전편에서 이제 루틴으로 조금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쪽으로 캐치볼을 이제 가볍게 하실 때부터 계속 이 왼발을 지면에 이렇게 딛는 느낌보다 약간 안쪽으로 엄지 발가락을 이용해서 조금씩 눌러주는 힘을 느끼면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그 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인데요. 네, 회전에도 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쁜 회전이. 네, 아까 제가 원을 설명드렸는데 그 원도 원이지만 이 회전의 결이 이뻐야 간결해야 보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 사람은 공을 굉장히 편하게 던진다. 어떻게 저렇게 힘을 빼고 저렇게 편하게 던질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회전의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던지는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에 어긋난 회전은 부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회전 없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과정, 회전축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회전축을 살려놓고 오버스로라고 하면 이 회전축 자체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벌어져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회전축이 존재를 하고 팔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 회전이 어긋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회전이 여기서 공간을 만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오버스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누워 있는데 팔이 이렇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팔이
고개라든지 회전 축이 이쪽으로 누워 있는데 팔을 과하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내린다든지 이런 어긋난 회전은 결국 부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부상의 원인이 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회전의 방향성이 투수를 지치지 않게 이끈다는 거죠. 이게 요거랑 조금 겹치는 얘기예요. 겹치는 얘기인데 회전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멀어 보이는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 과정 자체를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플레이트에서 내가 얼마나 공을 앞에서 놓을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익스텐션인데 익스텐션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회전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러가는 것보다 질러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상체는 빠른 회전. 상체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회전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굉장히 거친 회전이죠. 네, 투박한 회전이죠. 하지만 하체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벽의 역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칠고 투박한 날카로운 회전이 방향성 없는 회전이 단단하고 견고한 벽에 부딪혀서 피칭을 완성한다. 이 프로세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전의 결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허벅지 라인이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이죠. 이 라인에 상체가 포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개진다고. 그러니까 허벅지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만약 왼발이면 허벅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안쪽 허벅지로 내 회전이 포개지는 거죠. 퉁 포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 허벅지에 얹는다는 느낌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내 안쪽 허벅지로 회전이 얹혀진다. 얹혀지는 느낌으로 넘어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두 개의 단단한 힘, 네, 견고한 힘과 거친 힘이 만나는 순간이 공이 빠져나가는 임팩트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축 쪽의 견고함이 제구를 좌우한다. 네, 축 쪽은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투수는 오른발이 이제 축 쪽이 되겠죠. 네, 이 축 쪽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제구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한번 첫 번째로 보시면 뒤꿈치가 하지의 큰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네, 이 윤성원 선수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제구력 아티스트라는 건 뭐 아무도 뭐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구력을 네,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지금 이 윤성환 선수의 투구폼을 보시면 왼발이 거의 지면에 닿을 정도인데 오른발은 플레이트를 정말 굉장히 단단하게 누르고 있죠. 네, 오른발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보시면 고무보트 있잖아요. 이제 멋있는 구조대 아저씨들이 이렇게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이제 인명구조할 때 쓰는 그 고무보트를 보시면 모터가 이제 뒤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 모터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의 방향성을 조절하잖아요. 그 역할을 이 오른발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타수죠. 어떻게 보면. 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빨리 들린다든지 과하게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제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뒤꿈치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쿼트를 배워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스쿼트를 배울 때 항상 트레이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뒤꿈치를 누르면서 뒤로 앉듯이. 이게 왜 뒤로 앉아야 되냐면 뒤꿈치가 하지의 큰 근육들의 신호를 줍니다.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의 큰 근육이라 그러면 둔근도 있고 중둔근도 있고 대퇴사두, 대퇴이두 뭐 많은 이제 근육들이 있겠지만 그런 큰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뒤꿈치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회인야구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앞꿈치로 거의 넘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앞꿈치는 사실 이제 하지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근육인 비복근, 즉 비복근이라면 이제 종아리 근육, 네, 종아리 근육밖에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앞꿈치는. 이제 그만큼 뒤꿈치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전완근 운동을 위해서 이런 손목 운동, 리스트컬이라고 하는 손목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리스트컬은 예를 들어서 첫 세트에 만약에 100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세트에 100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먹이 거의 안 쥐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스쿼트는 만약에 같은 무게를 한다고 했을 때 20개를 1세트를 하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혼내는 사람만 있으면 10세트, 20세트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큰 근육과 작은 근육, 소근육, 단일 근육, 그런 근육들 크기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 큰 근육을, 뒤꿈치를 꽉 눌러서 큰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안 지치는 거죠. 네. 왜? 큰 근육들은 혈류량도 그만큼 많고 산소 포화도도 높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작은 근육들은 혈류량도 작고 산소 포화도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칩니다. 그만큼 빨리 지치기 때문에 힘을 그만큼 빨리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시즌으로 놓고 풀타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근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수들은 풀타임을 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큰 근육을 잘 활성화해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선수들은 풀타임을 뛰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그래서 야구 선수가 풀타임을 뛰고 안 뛰고의 제일 큰 데미지가 뭘까요? 네, 어린 선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FA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포수 미트에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요. 앞꿈치가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오른발로 생각했을 때 앞꿈치가 이렇게 들리게 되면 이게 뒤꿈치가 이제 지면에서 뜨게 되면서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회전 방향이 커지게 됩니다. 밑에서 볼 때는 회전 방향이 조그만데 얘가 이제 무릎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회전 방향은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힙은 조금 더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어깨나 손은 굉장히 큰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투수가 이렇게 굉장히 원을 크게 그리면서 던지게 되면 타자 입장에서는 내 눈앞으로 지나가는 공이 되는 거죠. 타자 시각에서는 저쪽에서 공이, 이쪽에서 공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150km가 날라와도 눈 앞으로 다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담 없이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너무 빨라서 첫 타석에 삼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타석부터는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내 눈앞으로 가까이 지나다니는 공이기 때문에. 또 요즘 방망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굉장히 좋은 방망이이기 때문에 투수들이 이런 공을 던지게 되면 마운드에 서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야, 쟤는 공이 저렇게 빠른데 맨날 두들겨 맞아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런 길의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끗하죠. 네. 하지만 멀리 던질 수 있다면 뒤꿈치가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이게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죠. 뒤꿈치에서 뒤꿈치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질러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뒤꿈치. 뒤에서 보시면 킥을 해서 오른쪽 뒤꿈치에 있어서 왼쪽 뒤꿈치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공간이 이만큼 생기는 거죠. 이만큼의 공간에 내 손을 질러 넣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릴리스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릴리스 포인트는 손을 앞으로 한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체가 좋은 길로 이끌어만 주면, 인도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릴리스는 앞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앞꿈치로 나오게 돼서 회전 방향이 커지게 되면 이 릴리스 또한 이쪽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타자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눈앞에 지나다니는 공. 하지만 뒤꿈치를 활성화시켜서 릴리스가 앞으로 오게 되면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기 멀리서 들어오는 공이 되는 거죠. 멀리서. 네. 이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선수가 두산의 유희관 선수죠. 유희관 선수가 대부분 느린데 저걸 왜 못 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치기 어려운 공, 까다로운 공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한 선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설명했지만 투수에게 가까운 길, 뒤꿈치에서 뒤꿈치, 내 손이 눈앞으로 올 수 있는 이 가까운 길은 타자에게 있어서는 먼 길이라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조금 보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정성과 움직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정성에 써야 되는 근육들은 안정성에 써야 되는 것이고, 네, 움직임에 써야 되는 근육은 움직임에 써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모빌리티가 이제 움직임이죠. 기능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스테빌리티는 안정을 담당하는 기관. 제가 아까 윤성환 선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뒤꿈치가 굉장히 단단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발은 노란색이죠. 스테빌리티. 발의 안정성이, 자, 어떤 부분에 관여를 하게 될까요? 이 발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고관절, 이 골반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선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리도 잘 안 찢어지고 골반도 안 늘어나서 요가를 3개월 동안 PT를 받으면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왜 여전히 공을 던지는 순간에는 이
고관절을 잘 쓰지를 못할까요? 하체를 왜 잘 못 쓸까요? 자, 그런 선수들한테 신발이나 양말을 다 벗겨놓고 이제 경사면에서 이런 경사면이 있거든요. 그 경사면에서 뒤꿈치를 떨어뜨려 놓고 스쿼트를 시키면 그냥 내려가다가 그냥 다 흔들려 버려요. 이게 발의 안정성이 제로죠. 네, 이 발의 안정성이 없어서는 이 고관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셋업 자세부터 이제 고관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코어의 힘이나 고관절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발바닥의 안정성이 없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 저 선수 허벅지도 좋고 힘도 좋아. 근데 공이 왜 저래? 발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플레이트를 밟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킥을 했을 때 이 플레이트 밟고 있는 발이 흔들림이 없는지, 그리고 공을 던지고 나서 왼발의 움직임이 적은지 많은지,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발의 안정성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제어를 할 수 없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좋은 투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발바닥 트레이닝을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투수들은. 이게 투수들이 밸런스 패드나 이렇게 불안정한 위치에서 뭐 해외는 그런 경우도 이제 모래밭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바로 발바닥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발바닥은 밟아주고 지면을 눌러주는 힘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막 하체를 사용한다고 막 킥을 해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튕겨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튕겨 나가면서 써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공을 정말 150km 이상 빠르게 못 던져본 투수예요. 네,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중이 차 있는 곳에서 공을 제대로 못 던져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본인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인이 어떤 움직임이나 자신의 투구 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투수는 절대로 얘를 킥을 해서 튕겨 나가라, 뭐 차고 나가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하체는 안정성, 그 안정감 속에서 속도를 내는 것이지 축 쪽의 힘을 활용해서 절대 스피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괜히 킥을 하고 지면을 누르고 있는 발이 축 쪽이겠습니까? 축이거든요. 축은 기둥이에요. 건물의 기둥을 움직이게 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절대 발을 차서는 안 됩니다. 차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눌러주고, 이 안정된 누름, 지면의 강한 누름 속에서 이제 축 쪽이 아닌 이 자유족이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기술편에 가서 이제 좀 더 이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도 무조건 빨라야 되지만,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발바닥의 회전이 아닌 고관절의 로테이션이 빨리 걸리느냐 늦게 걸리느냐, 그 시점으로 투구의 속도, 그리고 내 투구 유형을 찾아가는 거죠. 절대로 이 발로 플레이트를 막 발로 차서 뭐 전진하는 힘으로 탄력으로 던진다?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상체가 못 넘어갑니다. 그냥 체중 이동이 되기도 전에 자빠집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발바닥은 절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빌리티, 안정성, 눌러주는 힘,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는 힘, 그리고 뒤꿈치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야 고관절이 정돈이 되고 척추가 다혈근이 정렬이 돼서 이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짧죠? 네. 여섯 번째는 이제 로테이션, 그리고 브레이크. 네. 회전이 돼야 되겠죠. 벽을 만들었으니. 네, 회전이 돼야 될 것이고, 그 회전에 기반한 강한 임팩트가 생겨야겠죠. 네, 이 과정은 이제 브레이크 과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로테이션 앤 브레이크 동작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회전 중 안정된 높이, 즉 최초의 셋업된 높이가 유지되며 회전축을 상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볼에 모든 힘을 전달한 이후에 새끼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 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높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높이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지면에서부터 도, 레, 미, 파, 솔까지 높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최초에 이제 킥을 했을 때, 자, 이 높이가 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솔. 이 솔에서 힘을 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솔에서 솔로 가야 힘을 받는 선수가 있고, 솔로 올라와서 미로 내려와서 이 미 높이에서 힘을 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 올라와서 파로 와서 파에서 힘을 받는 선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뒤꿈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높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두산에 있던 더스틴 디포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던지는 선수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인 선동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앉아서 던지는, 네, 높이가 낮은 그런 투수죠. 네, 힘쓸 수 있는 높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하체가 높다고 해서 하체를 못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높이에서 얼마든지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서서 뻣뻣하게 던진다고, 야 너는 하체를 그렇게 하면 못 쓰지, 낮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고, 노력을 한다고 그게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니퍼트 선수가 선동열 선수처럼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공이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타고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찾아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지, 무조건 낮은 것이 좋고 눌러야 좋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각자 빨리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높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로테이션이 이쁘게 이루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새끼손가락이 위를 향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양현종 선수는 거의 손 바닥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고요. 이제 맥스 셔저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약간 3쿼터형의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서울의 마무리 투수였죠. 네, LG의 마무리 투수였던 고우석 선수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류현진 선수도 역시 새끼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싱킹성의 볼을 던지는, 역회전성의 볼을 던지는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전완근의 기시점과 정지점, 그러니까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과 마무리되는 지점이 절대 일자가 아닙니다. 다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기 때문에 꼬여 있는 근육은 꼬여서 써야 결대로 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튕겨내게 되면 공이 없이 이렇게 던져도 팔꿈치 후방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강하게 멋진 볼을 결대로 던지기 위해서는 이 손등이 뒤집혀주는 과정, 새끼손가락이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라 배구에서 이제 스파이크를 날릴 때나 뭐 테니스를 이제 라켓을 활용해서 서브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수영할 때, 자유형할 때 수면에 닿는 모습, 손이 수면에 닿는 모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손바닥이 닿지 않거든요. 손날이 먼저 들어와서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을 활용하게 되는, 네, 그런 메커니즘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 팔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지는 제가 또 실전편에서 얼마든지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제가 바로 루틴으로, 이거는 막 연습이 200개 300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만에 바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분이면 본인이 깨닫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공이 막 역회전으로 갈 것 같지 않나요? 막 싱킹성으로. 네, 팔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요 동작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렇게 피니시가 돼야 새끼손가락이 올라와야 마지막에 안으로 들어와서 팔의 부상을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때리게 되면 팔꿈치 후방의 충격, 그리고 스윙이 여기서 끊기게 되겠죠. 하지만 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깊이 갈 수 있어요. 얘는 끊기는 거죠. 이 이상 갈 수가 없죠. 금방 지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완근, 소근육, 혈류량이 적고 산소 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로테이션 할 때는 보이시죠? 회전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양현종 선수는 아무래도 굉장히 팔이 높은 전통과 투수이기 때문에 회전축이 약간 이쪽으로 누워있죠. 그럼 양현종 선수는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셔저 선수는 회전축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 네, 고우수 선수도 이렇게 왼쪽 글러브가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런 회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고우수 선수한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전완근의 기시, 그리고 정지점의 주목. 그러니까 이제 전완근이 시작되는 시점, 정지하는 시점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모두 교차하여 정지한다는 것, 그리고 전면으로 사용함이 오히려 부상을 유발한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면으로 쓰는 것, 전면으로 사용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상에 가까워진다는 것. 네,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보충 설명입니다. 반복적인 설명이고요. 굽힌 방향이 다칠 확률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써서 다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쿵, 이 팔꿈치 후방이죠. 충격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완근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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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하듯이 있어요. 네, 이런 근육 자체들이 꼬여서 써야 결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실전편에서 루틴으로 알려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정돈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이런 설명으로는 조금 아마 몸에 와닿는 느낌이 조금 적으실 거예요. 네, 루틴으로 하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숙지만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어떤 루틴들을 보여드리면 그 루틴을 해보시면 제가 이 말씀드린 느낌이 모두 정리가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팔 근육의 모양을 한번 잘 보시고, 네, 숙지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이구나.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까지 피칭을 이제 투구 동작을 6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필드에서 아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전완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느낌을 얻으실 수 있는 루틴과,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또 다른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피칭에 빠지실 수 있고, 네, 더 피칭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날이 많이 찹니다. 네,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손도 잘 소독하셔야 되고 마스크도 꼭 잘 착용하시고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